2003년 6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축사 뒤편 퇴비 더미를 정리하러 나온 군청 환경 담당 공무원 박모 씨가 삼날을 멈춘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흑빛 퇴비 더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손가락뼈 여러 점, 그리고 완전히 삭지 못한 겨울 내복 조각 하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다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강력팀이 과거 수사 기록을 뒤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이 농장의 며느리 이정희 씨, 당시 27세가 어느 날 저녁 호련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 했고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 젊은 여성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비 더미는 달랐습니다. 8년을 침묵하면서도 단 한 가지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횡성 한우농장 새댁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5년 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는 아직 겨울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해발 400m가 넘는 산자락에 둘러싸인 이 마을은 4월이 되어도 아침이면 서리가 내렸고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소냄새가 골짜기 안에 가득 고여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합쳐도 23가구, 그 절반이 한우를 키우는 농가였고 포장도로는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버스는 하루 3번 다녔고 마지막 차는 오후 6시면 끊겼습니다. 이정희 씨가 이 마을로 들어온 것은 그해 3월 초였습니다. 강릉 출신으로 27의 나이의 횡성 토박이 박용철 씨, 당시 31살과 혼인하였습니다. 중매로 맺어진 인연이었고 상견례부터 혼인까지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서두른다고 수군댔지만 이 씨의 부모에게는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이미 전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였고 어머니 혼자 병수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안정된 곳에 보내는 것이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박 씨 집안은 횡성 일대에서 한우 농장으로 제법 알려진 집이었고 논 500평에 축사 2동을 가진 자작농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하며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축사 불을 켜고 소죽을 끓였고 저녁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혼인 첫 해 여름, 장마로 축사 지붕 일부가 무너졌을 때 이 씨는 남편 대신 슬레이트 조각을 직접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어도 아무 말 없이 일을 마쳤다고 인근 농가의 최 씨 할머니는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어요. 그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강릉은 편찮은 아버지 때문에 자주 오가기 어려웠고 마을에 또래 여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말동무 한 명 없는 산골에서 이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축사 아니었습니다. 소들 곁에 쪼그려 앉아 혼자 무어라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이웃의 말이 훗날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씨는 그 마을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 함 씨는 며느리를 면전에서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방식이 틀렸다. 소죽 불 조절을 못한다. 강릉 여자들은 원래 손이 싱겁다는 말을 밥 먹듯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든 것은 혼인 2년째부터 시작된 한마디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집안의 공공연한 화두가 되었고 그 화살은 언제나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남편 박용철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희 씨의 마지막 사진은
1995년 추석 무렵에 찍힌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장 마당 감나무 앞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 아래에서 찍힌 그 사진이 이정희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담은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녀가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박용철 씨의 아버지 박만술 씨는 당시 58살로 자포리에서 30년 넘게 한우를 키워온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마을 경로당에서 늘 상석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면단위 한우 장목반 회장직을 5년째 맡고 있었고 군청 축산과 직원들도 그의 이름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술이 어른이라 불렀고 겉으로는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장 밤장 안에서 박만수 씨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정희 씨가 시집 온 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농장 운영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고 며느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반드시 딴죽을 걸었습니다. 소죽 끓이는 순서가 틀렸다. 여물통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 짐승도 눈치가 있는데 네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농촌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것이려니 했다고 이 씨와 가까웠던 둔내면 부녀의 총무 정선미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해서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잘 말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했지.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혼인 2년차 겨울부터였습니다. 박만술 씨는 아들 박용철 씨를 불러앉히고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낳는 여자를 왜 데리고 사냐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박만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용철 씨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농장에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오랫동안 축사 증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마을 이 씨 집안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1994년에 4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환 기일이 2차례 넘어갔고 채권자 측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때마다 며느리를 내보내 음식을 대접하게 했고 채권자가 돌아가면 이 씨에게 네가 오늘 실수했다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그 집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바깥에서 아내를 험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부지런하다, 잘 따라준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이 씨가 무언가를 억울해하면 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고 이 씨가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 바쁜 철에 무슨 소리냐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1995년 여름 이후 단 한 번도 강릉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훗날 수사관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내렸고 정오가 지나도록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포리 일대의 논두렁은 얼어붙었고 포장도로 위에는 얇은 빙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집안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축사불을 켜고 소죽을 끓였으며 시아버지 박만술 씨의 아침밥상을 7시 전에 차려 올렸습니다. 이웃 농가의 최 씨 할머니는 그날 오전 10시쯤 담 너머로 이 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파란 솜점퍼를 입고 축사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못 봤으니까. 최 씨 할머니의 이 진술은 훗날 수사 기록에 2줄로 기재되었다가 20년 뒤 재수사에서 결정적인 시간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박만수 씨는 마을 경로당으로 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오전 일찍 횡성 읍내로 나가 농협 창고에서 사료 포대를 받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농협 직원 한 명이 박용철 씨가 오전 10시 40분쯤 창고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역시 훗날 수사 기록에 편입되었습니다. 즉, 오전 11시 전후 농장 안에 이정희 씨 혼자 남겨졌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오윤택 씨, 당시 41세는 그날 낮 12시 조금 넘어 자포리 안길을 지나다가 박만수 씨 농장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냥 축사에서 소가 발길질 하나 보다 했죠. 오 씨는 그 소리를 들은 뒤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진술을 당시에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만수 씨가 정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박용철 씨가 사료포대를 싣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이후 이정희 씨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밥상에 이 씨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박만수 씨는 어디 갔냐고 한마디 물었고 박용철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이 씨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축사의 불은 꺼지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소들은 울었고 아무도 소죽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신고 있던 고무신 한 짝이 축사 입구 진흙 위에 남겨진 채 발견된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박용철 씨가 횡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순경이 박 씨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냐, 가출 전력이 있었냐, 친정 쪽으로 연락해봤냐. 박용철 씨는 다툼은 없었다고 했고 가출 전력도 없다고 했으며 친정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당 순경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가 잠시 후 덮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그것이 경찰이 박용철 씨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횡성경찰서 담당 경위는 실종 사건 접수 후 현장 방문 없이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피신고인의 가출 가능성 높음, 추가 수사 필요 없음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A4 용지 2장짜리 기록이었고 현장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훗날 이 기록을 다시 꺼내 읽은 횡성경찰서 강력팀 윤서진 경위는 당시 수사가 수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농촌이고 가족이 가출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도 농장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첩을 덮는 동안 박만술 씨는 바빴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날 오후 그는 축사 뒤편 퇴비더미 근처에서 1시간 넘게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담 너머로 뭘 하냐고 물었을 때 박만술 씨는 퇴비 뒤집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겨울에 퇴비를 뒤집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박만술 씨는 농장 앞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웠습니다. 인근 주민 2명이 그 연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옷 같은 것을 태우는 것 같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냄새가 고무타는 것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당시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월 14일, 박만술 씨는 농장 트럭을 횡성 읍내 세차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차장 주인은 훗날 기억했습니다. 한겨울에 트럭을 그렇게 꼼꼼하게 씻기는 손님은 처음이었다고요. 짐칸 안쪽까지 고압수로 씻어달라고 했고 2번씩 반복하게 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세차가 끝나고 나서 주인에게 만족스럽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을 기억한다고 세차장 주인은 말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나중에 뉴스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이정희 씨의 친정어머니는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 강릉에서 횡성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사돈 어른을 마루 끝에 세워둔 채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문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그날 강릉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보다 그 집이 너무 무서웠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사라진 뒤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자포리의 감나무에는 새꽃이 피었고 축사에는 송아지 4마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해 봄 행성군 한우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면소식지 기자에게 그는 소는 정성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소식지 1면에 실렸고 박만수 씨의 이름 옆에는 성실한 축산농가의 귀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97년 박영철 씨는 재혼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낸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는 원주 출신의 32세 여성으로 이번에도 중매였습니다. 재혼 사실은 마을 안에서 잠깐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스스로 나간 거 아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내 새 며느리가 차려온 음식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만수 씨는 재혼잔치를 농장 마당에서 크게 치렀습니다. 돼지 1마리를 잡았고 마을 사람 50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 박만수 씨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박씨 농장은 규모가 커졌습니다. 축사를 한 동 더 올렸고 소 마리수는 5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행성 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고 박만수 씨는 그 바람을 등에 업고 군단위 축산조합 이사직까지 맡았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입김은 더 세졌습니다. 경로당 증축 비용 일부를 쾌척했고 명절이면 이웃에게 한우 고기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영감이 저렇게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정희 씨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는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어머니 이순자 씨는 딸이 사라진 뒤 8년 동안 매해 12월이 되면 횡성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소식이 없냐고 제 딸을 좀 더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해마다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이 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2002년 겨울, 이 씨 어머니는 강릉 시내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딸 걱정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씨 어머니는 그 무렵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희가 그냥 집 나간 거면 지금쯤 연락이 왔을 거야. 8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포리의 감나무는 그 해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축사 뒤편 태비더미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한 해 한 해 높이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사 뒤편 퇴비더미 근처에 놓인 장독대를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된장 단지 5개가 놓인 평범한 장독대였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에도 그 장독대만큼은 박만수 씨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봄이면 단지 뚜껑을 직접 닦았고 여름이면 잡초가 조금만 올라와도 호미를 들고 나와 혼자 뽑았습니다. 장독대 주변 반경 2m 안에는 가족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가면 거기 뭐 볼 거 있어 하며 몸으로 막아서는 일이 잦았습니다. 재혼한 새 며느리는 그것이 시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농촌 관습이려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독대 바로 뒤편 50cm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혼한 박용철 씨의 아내 조 씨는 시아버지 방에서 밤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을 안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잠꼬대였습니다. 치워버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조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문을 살짝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박만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 씨는 그 이야기를 남편 박용철 씨에게 꺼냈다가 아버지 일에 신경 끄라는 말 한마디로 대화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박만술 씨는 술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막걸리 한두 잔을 즐기는 정도였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저녁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술이 거나해지면 혼자 축사 뒤편에 나가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새 며느리 조 씨는 그 모습을 부엌 창문 너머로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불도 없이 어두운 데서 그냥 서 계세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2006년 겨울, 박만수 씨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더해졌고 횡성읍내병원에서는 요양원 입소를 권고했습니다. 박용철 씨도 아버지에게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나 이 농장에서 죽을 거야. 아무 데도 안 가.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다고 새 며느리 조 씨는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이 고향을 못 떠나는 정소련이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장면을 떠올린 조 씨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 농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요. 박만수 씨는 2003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삼날이 퇴비더미를 건드리기 불과 사흘 전까지도 장독대 주변의 잡초를 직접 뽑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횡성경찰서 강력팀 윤서진 경위는 퇴비더미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장독대 뒤편에서 정확히 45cm 아래였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성인 여성의 두개골과 경추 일부, 갈비뼈 6점, 그리고 손가락뼈 여러 개였습니다. 완전히 삭지 않은 흰색 내복 조각이 뼈 사이에 엉켜 있었고 녹슨 금속 단추 2개가 흙 속에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경위는 그 4시간 동안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열흘 뒤 나왔습니다. 유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점은 매장 후 7년에서 8년 사이, 즉 1995년 전후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두개골 후두부에서 확인된 함몰 골절 흔적이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 감정관 송재원 박사는 후두부 좌측에 직경 4cm가량의 함몰 골절이 관찰되며 둔기에 의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서에 기재했습니다.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골절 패턴과는 명백히 다른 형태라는 부연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1995년 당시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A4용지 2장짜리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방문 없음, 참고인 조사 없음, 가출 가능성 높음이라는 3줄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윤 경위는 그 기록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수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가출이라고 하면 가출로 쓴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재수사는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윤경희는 먼저 이정희 씨의 치과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강릉 출신인 이 씨가 혼인 전 다니던 강릉 시내 치과에서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했고 유골의 치아 형태와 대조한 결과 일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위해 강릉에 생존해 있던 이 씨의 어머니 이순자 씨에게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는 목의 혈연 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퇴비더미 속의 여성은 이정희 씨였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 이순자 씨에게 감식 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윤경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5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거기서 많이 추웠겠지요? 윤경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력팀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이정희 씨의 마지막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감나무 앞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들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자포리 마을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윤서진 경위가 마을을 찾은 것은 2003년 6월 말이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좁은 안길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대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경이는 사흘에 걸쳐 마을 주민 14명을 개변 연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 남의 집 일에 뭘 알겠냐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특유의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의 일을 경찰에 발설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그 침묵을 처음 깬 것은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71살로 담 너머로 이정희 씨의 마지막 뒷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윤경이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잠깐만요 하고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낮에 내가 또 한 번 봤어요. 담 너머로. 만수리 영감이 축사 뒤편에서 뭘 끌고 가는 걸. 처음엔 소 여물포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최 씨 할머니의 진술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틀 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오윤택 씨가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1995년 12월 그날 낮에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오 씨는 사실 그날 소리 말고도 한 가지를 더 봤다고 했습니다. 안길을 지나다가 박 씨 농장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박만수 씨가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대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게 아니라 화가 난 것도 아니라 뭔가 들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8년 동안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박만수 씨의 조카 박성근 씨, 당시 38세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그는 윤경희의 연락을 받고 사흘 뒤 직접 횡성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박성근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1995년 12월 사건 발생 사흘 뒤 큰아버지인 박만수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성근아, 며칠 전에 네가 우리 집에 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못 봤다. 알겠지? 박성근 씨는 그 통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큰아버지 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박만술 씨가 조카에게 전화를 건 것은 누군가 목격자를 미리 입막음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없었던 목격자까지 만들어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그날 농장 안에서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2003년 7월 4일 오전 횡성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 임의 동행 형식으로 출석했습니다. 66세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고 자리에 앉으면서 형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비밀을 혼자 들고 다닌 무게에 지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경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6월 감식 결과서를 박만수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퇴비더미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정희 씨의 것이라는 DNA 감정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과수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후두부 함몰 골절, 둔기에 의한 외력이라는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근 씨의 진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박만술 씨는 3장의 서류를 차례로 내려다보다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윤경이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만술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한참 동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백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1995년 12월 7일 낮, 박만술 씨는 축사 안에서 며느리 이정희 씨와 단둘이 맞닥뜨렸습니다. 발단은 돈이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박만술 씨가 엿들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이 집이 이 씨 집안에서 빌린 4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이 농장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술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것은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빚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자신이 쌓아온 마을 안에서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축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정희 씨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등을 돌리는 순간 박만수 씨는 축사 입구에 세워져 있던 쇠 여물통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한참 동안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봤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하나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자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구석에서 받아 적던 후배 형사가 손을 떨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백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 키우면서 그 옆에 있었으니까 나는 매일 봤어. 매일. 윤경이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노인의 체면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2003년 7월 4일 박만수 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66세의 노인은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사실을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후배 형사들이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횡성경찰서 복도 끝에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으로 박만수 씨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정희 씨가 그 마을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8년하고도 7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재판은 2003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만수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달 가까운 심리 끝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8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방청석에는 이정희 씨의 어머니 이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온 그녀는 판결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25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씨 어머니는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그녀는 윤서진 경위를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유골은 2003년 8월 국과수 감식이 마무리된 뒤 강릉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장을 마친 유골은 강릉 시내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안치 당일 이 씨 어머니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혼자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비석에는 이정희의 이름과 1968년에서 1995년이라는 생물 연도가 새겨졌습니다. 27의 그 마을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던 여성의 이름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수사일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8년 동안 퇴비더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스스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포리의 감나무는 올해에도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정희 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태비더미 아래서 8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정희 씨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었고 축사의 소들은 여전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덮어도 진실은 반드시 숨을 쉰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